저희 한농이 하는 일은 대한민국 지키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째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키기를 한다고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냐고 그런 얘기들 합니다. 저희가 이 운동을 시작한 지는 거의 20년 정도 됐습니다. 맨 처음에 국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농 현상으로 농촌을 버리고 떠나는 그 시절에 저희 단체에서는 유기농 농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신념을 한번 이뤄보자, 뜻을 이뤄보자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농사를 시작해 보니까 국내의 면적 가지고는 대한민국 자손이 자손 대대로 안정적으로 먹을 식량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 유기농을 위한 EM농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DM농법들을 개발하고 일본의 해외에 진출해서 맨 처음에 중국 동북 삼성과 그 다음에 그곳에서 기초를 좀 다진 다음에 러시아 연해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더 넓은 중앙아시아로 갔고 나중에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심지어 미국, 캐나다까지 또 최근에는 브라질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해외 농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살 길은 돈이 있어도 식량을 작업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살 길은 해외 농업이 있다. 그래 반드시 해외 농업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키기 프로젝트를 이제 저희 단체에서는 아주 목표로 삼고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영어로다는 저희들이 이름을 이제 Protecting Korea Project 그래서 PKP 운동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과물로는 중국에서는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해외 농업에 수업료를 냈고 왜냐하면 중국은 땅도 넓지만 자체 인구도 많아서 일부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지만 사실은 중국은 세계적인 농산물 수입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출한 데가 연해주였습니다. 연해주는 우리나라에서 가깝고 물류 비용도 싸고 땅도 넓고 다 좋았습니다만 결국은 6개의 농장을 개척했습니다만 종당에는 다 정리하고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유는 농사를 져도 안정적으로 국내로 반입하기 어렵고 그런 것이 아직도 소비에트 통치의 그 문화가 많이 남아있어서 앞으로도 몇십 년간은 러시아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부 부분적으로 성공한 단체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갖고는 안정적인 국내 농산물 자립에는 기여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로 갔습니다. 중앙아시아로 가게 된 배경은 사람들이 농업하면 큰 땅 농사를 하면 그냥 뭐 컴바인 트랙터에다 중장비 들여대고 또 돈 투입하면은 그 농사 짓는 거 아니냐, 그 농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 농사라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먼저 저희같이 유기농산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하려면 땅을 알아야 됩니다. 토양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첨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생산한 다음에 저장 기술이 좀 발달돼야 되고 또 운송비와 물류비가 시장 경제 원리에 맞춰서 좀 그것도 물류비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그냥 단순 국내 농산물 짓는 거와 다릅니다. 해외 농업은. 그런데 연해주는 맞지 않고 중앙아시아까지 갔는데 그러게 된 배경은 그곳에 가면은 해외 농업에 저력이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한 35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통치 70년 동안에 노력 영웅이 한 1200명가량 탄생되었는데 그 중에 한 600, 거의 700명 가량이 우리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인 우리 고려인들이 노력 영웅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맨 처음에는 따시켄트서부터 그다음에 카자흐스탄도 갔었고 근데 종당에 간 곳은 물이 풍부한 끼르기즈스탄이라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천산산맥이 둘러싸여 있고 만년설이 둘러싸여 있었고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내리는 그런 끼르기스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곳엔 지금도 저희 농장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밀은 지금도 동화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8년째 매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해외 농업에서 국내로 꾸준하게 반입하는 농산물은 저희 돌나라에서 생산해서 국내로 수입하고 있는 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곳에는 물류비가 비싸고 또 땅값이 만만치 않고 토지 생산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던 중 필리핀도 가게 되어서 필리핀에 가서 이모작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도 해봤는데 그것은 생산한 농산물이 건조가 어려웠습니다. 습기가 많아갖고 보관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국내까지 오다 보면 이 지중해 노출되면 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제일 멀다는 브라질을 가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여러 번 초청이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가 그냥 한번 놀러 가보자. 답사나 가보자 농사꾼이 뭐 그러면서 그런 심정으로 갔었는데 가서 제가 한 보름 예정으로 갔었는데 한 번 가서 7개월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소형 비행기도 빌려 타고 그러면서 한 100개 이상의 농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찰하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써서 제가 국회도 갖다 주고 서울대 농대도 갖다 주고 농촌경제연구원도 갖다 주고 뭐 농림부도 갖다 주고 여러 군데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브라질 자료가 좀 너무 잘못됐다는 거. 브라질은 한국의 자료에 보면 그 나라도 쌀도 수입하고 뭐 밀도 수입하는 농산물 수입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후진국이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밝혀진 바처럼 브라질은 전체 수출량의 35%가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통계에 의하면 1년에 농산물 수출한 것이 548억 달러입니다. 수입액은 48억 달러. 농산물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입니다. 그 나라 그해 2008년도 브라질의 전체 무역 흑자가 300억 달러입니다. 다시 해서 브라질은 농업 강국으로서 농업 생산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수출의 한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이 농산물 수출 최종 마지막까지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브라질이야말로 지구상에서 마지막까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첫째, 토지가 가격이 쌌습니다. 어쨌든 해외 농업도 먹고 살아야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이문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나 필리핀 이런 데 가서는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의욕은 좋았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브라질에 가서는 땅이 중앙아시아 가격처럼 헥타르당 2,000불에서 한 8,000불? 아주 비싸면 10,000불까지 가지만 그건 아주 더할 나위 없는 A 플러스 땅이고 대개 우리가 살 땅 같으면 한 3-4,000불이면 좋은 땅을 샀습니다. 이건 중앙아시아 후진국 수준입니다. 땅값이. 세계적으로 토지 가격이 브라질이 아주 쌌습니다. 그리고 등기전도 편했고 그다음에 토지 생산성이 좋았고 그 다음에 물은 가서 보니까 세계 담수량의 뭐 한 13% 이상이 브라질에 있다고 할 정도로 물이 어디 지역인지 흔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조합이 없을 정도로 없어도 그 대규모의 농토를 농사 지을 정도로 브라질은 어디 가든지 물이 흔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양질의 노동력이 값싸고 아주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양질의 노동력이 많았습니다. 거기 아주. 그리고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도 장비 사기 어렵고 장비 산 다음에 AS밖에 어려운데 이 나라는 시골 면 단위까지 세계적인 중장비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농업 중장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 땅 농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땅값 싸죠, 물 흔하죠, 노동력이 풍부하죠, 장비 좋죠. 그 다음에 또 판매. 이거 생산 잘하는데 판매 안 되면 안 되는데 언제든지 시카고 선물 거래 가격으로 언제든지 오늘 팔면 만화의 이틀이면 현찰로 거머쥘 수 있도록 세계 대규모의 곡물 메이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면 단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그래서 생산도부터 수출까지 또는 판매까지 모든 것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해외 농업의 신대륙이다.
현재 마지막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물리비용이 걱정됐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멀은데 이거 물리비용이 비싸면 어떨까? 그래 알아봤더니 뜻밖의 큰 아주 길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브라질로 수출하는 것이 간단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 100이라면 거꾸로 브라질에서 한국이나 중국,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은 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 때 빈배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이런 무역 역조 현상은 뭐 대대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40피트 한 컨테이너 밀 들어올 때 우리가 2,400달러 안팎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한 컨테이너 띄우고 우리 돌란에서 한 컨테이너 띄워서 두 컨테이너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는 기간은 35일 걸렸고 가격은 1,600달러.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것보다 한 컨테이너당 가격이 800달러씩 저렴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적도 지나면 뭐 뜬다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브라질은 해농업의 신대륙이다. 그렇게 해서 해농업의 신대륙 브라질로 아주 저희들은 목표를 정해서 그동안 있었던 러시아 농장, 중앙아시아 농장, 해 농장들을 줄여서 이제는 브라질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한 농업회사가 할 일이 아니라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해서 그동안 농림부 장관들, 김성원 장관이 특히 전에 중앙대학교 교수 시절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만 해더라도 벌써 연해주를 40번 이상 출장하실 정도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다니셨는데 막상 김성원 장님이 이제 장관이 되시니까 국내 이것 때문에 해외 농업의 해자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보니까 있는 박태준 어르신이 이제 국무총리할 때 만났습니다. 만나서 1시간가량 아주 독대하면서 서로 했는데 그 어르신도 이 대표가 한번 하자고 아주 저한테 아주 다 받아 적고 그러시더니 하자고 이거. 왜냐면 그 당시 1,300만 톤에서 400만 톤 우리나라는 매년 1,300만 톤에서 1,400만 톤 수입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입하는데 그 당시 16억 달러 들어갔었는데 그 정도 비용이면 연해제 땅 사고 콤바인 트랙터 사고 인프라 다 갖춘 다음에 그 정도 양을 생산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의 아이들 정도만 되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 사느라고 그냥 엄청난 물비를 들여서 사오기 때문에 이건 연해주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탁상 이론이 아니라 저희같이 해농업의 잔뼈를 굵은 그런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번 16억 달러 중에 뭐 적은 금액인 1,000만 달러든지 아니면 1억 달러 정도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 했더니 한번 해보자고 그랬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어르신이 정치적인 생명이 짧아갖고 잠깐 하시다가 더 이상 그 프로젝트를 진행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그만한 열정을 가지신 분을 못 만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해농을 우리 회사의 어떤 회사의 목적이다 아주 소명의식을 아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달게 되게 되었습니다.